강의 주제는 우리 핸드북 다 받아보셨죠? 예. 기도와 관심 그리고 사랑으로 소통하는 교사. 제가 앞에 슬기로운 소통하는 교사 막 이러려고 그랬더니 너무 길어서 그냥 그거는 마음속에 갖고 계시고 다 슬기로우시니까 예, 이 주제로 제가 오늘 말씀을 이제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아이들과 소통하는데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갖고 아이들과 대화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많이 갖고 계실 거예요. 많은 분들은 이미 학부형이시고 또 이렇게 층이 여러 층으로 나눠서 계신 것 같은데 아마 사춘기 자녀를 두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이렇게 청년분들 선생님들도 계실 거고 그런데 우리가 관계 중심적인 이런 사춘기 아이들을 대할 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그걸 먼저 제가 우리 굉장히 옛날에 좀 핫했던 영상 5분짜리가 있습니다. 근데 뭐 거기 나오는 단어 중에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잘 한번 영상 시청부터 하시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김용현 전도사님 영상이 아닌데,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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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이 뭐였죠, 여기서? 한 분 키시고 말씀해 주시면은. 괜찮아. 예, 어느 분이세요? 우리 대답 잘하시는 분은 우리 김용현 도사님. 뭐 우리 쏘실 거 없으세요? 네. 예, 김수영 집사님. 싸드려요? 네. 네, 싸주세요. 네, 괜찮나, 그거죠. 예. 이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을 만날 때, 우리 선생님들의 자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상황이 돼서,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고, 힘든 상황, 뭐 이런 상황 속에 있잖아요. 아이들이 뭐, 고민이 없어 보이는 아이들도,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누구나 다 고민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도 학업에 고민이 있거든요. 예, 우리가 이런 아이들을 대할 때 늘 괜찮니? 그 아이 중심에서 생각해보는 그런 소통하는 교사 이런 마인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그 에릭슨의 발달 단계와 파울러의 발달 단계인데 이건 뭐 굉장히 뭐 이론적인 이런 발달 단계 학습 이론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 아까 오늘 주 강사하셨던 그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엄마 배에서 이제 태아가 출생을 해서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데는 인간의 발달 단계에 맞는 과업들이 있다 이렇게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을 주장하는 에릭슨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 단계에서 보면은 정말 각 나이별로 그 단계에서 우리 PPT 띄워주시고요. 예, 이룩해야 될 과업들이 있고요. 만약에 그 발달 과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다음에 단계에서 또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제가 이 에릭슨을 만나게 된 거는 카운슬러 공부를 하면서 그 휴먼 디벨롭먼트라는 클래스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교수님이 첫 번째 이렇게 5, 6살 때 생각나는 게 무엇이냐 하고 레포트를 쓰는 거를 주었는데 우리 여러분들은 기억을 되짚어 보시면 나는 몇 살 때가 기억이 나? 잘 아래로 내려가 보면 기억이 혹시 나시는지요? 가장 어렸을 때 기억이. 근데 아마 그 3세 전에 기억이 나는 건 좀 아마 드무실 것 같고
보통 엄마 손잡고 어디 갔던 기억들, 뭐 이런 잔잔한 기억들이 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5, 6세는 어떤 일이 있었나, 또 2학년, 3학년 때는 어떤 일이 있었지, 그리고 또 6학년 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나의 사춘기는 어땠을까, 이렇게 나의 인생을 되짚어 보면서 가면은 아, 지금 아이들의 마음은 아, 이럴 거구나 하고 나의 경험을 비추어서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예, 넘겨주시고요. 넘기는 거 제가 하면 되나요? 아, 예, 그래서 그 에릭슨의 발달 그 그림을 보면 이 여성의 발달 단계를 지금 PPT 화면으로 보시고 계시는데요. 이 단계를 거쳐갈 때 8단계에서 그때마다 맞는 어떤 그 주 양육자 관계를 형성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의 부모를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나의 선생님 그리고 또 나와 깊은 관계를 갖거나 나에게 영향을 주었던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많은 단계 중에 사실은 여기에 선생님들 연령층을 보면은 성인 초기 청년 선생님들 계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7단계인 성인 중기 선생님들 있습니다. 아마 8단계는 여기 안 계신 것 같고요. 예. 그러면 이게 저희가 오늘 이 단계별로 다 하는 거는 좀 시간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를 보면은 넘겨주시면요. 이게 청소년기는 쭉 밑에서부터 출생에서부터 단계를 올라가서 청소년기는 5단계입니다. 5단계 있는데 이 단계의 주요 쟁점은 아이덴티티입니다. 자아 정체감 대 나의 역할에 대한 혼란. 나는 누구지? 나는 어디서부터 왔지? 이때 아이들은 이제 아이도 아니고 어른도 아닌 그 주변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사춘기라는 게 봄을 생각한다는 그런 한자로 정말 이제 육체적인 변화도 있고 정신적인 변화도 있고 대혼란스러운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아이들은 남자아이랑 여자아이랑 좀 다른 경향을 좀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특징 중에 넘겨주시면은요. 이때는 어떤 여성들은 여자아이들은 좀 사춘기가 좀 빨리 옵니다. 남자아이들보다 한 2년 정도 일찍 오는데 여자아이들은 이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을 즈음에 제가 그 6학년 아이들을 좀 보면 그렇습니다. 남자아이들은 공만 있으면 놀거든요. 근데 여자아이들은 이미 그 이성의 눈을 좀 일찍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좀 성적인 정체감 형성도 남자랑 여자아이랑 좀 다른 경향이 있는데 이게 바로 호르몬의 변화이겠죠. 그래서 그 호르몬의 변화에 의해서 자신들이 이제 새로운 어떤 경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신의 정체감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자기가 지금 아이에서 어른이 되는 과정에서 독립성을 갖고 싶은데 우리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은 계속해서 아이로 생각해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많은 갈등들이 아이들이 굉장히 심해지는 그리고 자기가 누구인지 잘 구분이 안 가고 본인 자신도 그거에 대해서 내가 왜 이러는지 또 오늘은 이랬다 내일은 저랬다 뭐 이런 굉장히 혼란스러운 때를 겪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사실 교회학교에서 중고등부를 맡고 계신 여러분들은 제가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도무지 변화되는 게 보이지가 않고 갈수록 나날이 반항해지는 것 같고 반항만 더 늘어나는 것 같고 오늘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내일은 어떨까 막 이렇게 고민이 되는 선생님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오늘 제 강의를 듣고 나서 생각해 보시면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변화를 아이를 주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조금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 아니었나 이런 아마 생각을 갖게 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때의 주 관심사는 부모도 아니고 바로 우리 관심이 제가 뭐라고 써놨죠 거기에? 한번 어느 분이 읽어봐 주세요. 관심? 우리 김수영 입사님이 제일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또래 집단. 네네네 맞습니다. 또래 집단입니다. 이제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의 어떤 이슈가
자기 이슈랑 똑같아져요. 일치가 되면서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그런 시대가 돼서 사실 교회에 오는 이유는 친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 반 목회를 할 때 4, 5, 6학년 때 같은 부서에 있던 아이를 중학교 1학년에 왔는데 너희들은 너무 오래 같이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이렇게 막 뜯어놓고 이러면은 그거는 굉장히 아이들한테 혼란스럽습니다. 새로운 환경도 적응하기 어려운데 친구도 없어지니까 그럼 너 새로운 친구 사귀면 되잖아. 근데 사실은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아이들은 굉장히 거기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또 교회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제임스 파울러의 그 6단계 신앙 발달 이론이 있습니다. 예, 넘겨주시면은요. 예, 이때는 청소년 특징 지금 제가 다 했고요. 예, 넘겨주시고요. 예. 요것도 제가 잠깐 넘어가 보면은 좀 전에 그 PPT를 보면은요. 이제 요건 요약이에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제가 외부적인 요인에 많이 좌우된다 그랬는데 우리 너는 왜 그 남의 일에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고 그러니 뭐 막 이런 말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아이들한테. 근데 많이 씁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을 외부에서 찾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가 이렇구나 하고 내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이나 다른 사람의 행동, 친구 이런 쪽에서 자신들의 어떤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는 그런 어떤 의식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외부적인 요인에 많이 좌우가 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이렇게 대화를 하실 때는 감정 조절을 조금 많이 하시고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경험상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지금 아마 대학 청년부까지 제가 계속 여기 교육부에만 오래 있었기 때문에 거의 아이들을 많이 아는데 저는 어려서의 그 아이들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지금도 보면은 너무 귀엽고 너무 사랑스럽고 막 이렇게 토닥거려주고 싶고 그렇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중학교 1학년만 가면은 그걸 원치를 않아요. 원치를 않고 그냥 너 이렇게 잘생겨졌거나 막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너무 싫어해요. 자기 외모에 관심 가져주는 것조차도 싫어하고 그냥 이렇게 쿨한 너 쿨해 보여 막 이러면은 굉장히 좀 어깨가 으쓱으쓱해지는 것 같은. 그러니까 남자아이들은 특히 그 남성성이 이제 자라나기 때문에 알아주는 거에 굉장히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아이처럼 계속 대해주는 거는 그리고 막 너무 케어해주고 뭐 이런 거는 관심은 좋지만 너무 오버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금방 캐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절을 선생님들이 좀 많이 하는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예, 넘어가 보시면은요. 파울러의 시장 발달 이론은 파울러는 이제 에릭슨과 피아제와 어떤 인식 체계, 사회 심리학자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 신앙인 기독교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발달 이론이 있다는 것을 찾아낸 거예요. 이분의 이론이 모든 것이 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인간의 발달 단계에 맞춰진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6단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가 그 3세에서 7세 유아들의 신앙적 특성인데요. 그러면은 3세, 7세가 이런 신앙적 우리 아기의 나이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거는 영성을 이야기합니다. 영성으로 봤을 때 언제 하나님 신앙에 접했고 이때를 1단계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본인들의 신앙이 어느 단계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런 신앙관을 갖고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는 특성상 부모님이 안 다니시는데 오는 아이는 매우 드뭅니다. 거의 90% 이상이 부모님들에 의한 부모님들의 신앙에 의해서 교회에 오는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모태신앙과 또 어려서부터 계속 교회 학교에서 자란 아이들이죠. 그 아이들이 지금 중등부, 고등부에 있죠. 근데 그 아이들이 처음에 갖게 되는 그 신앙과는
신과 사람을 동일시하는 그 신인 동형론적 사고라고 하여서 그게 바로 1단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게 유아들의 신앙적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다른 사람의 투사적으로 그 자기의 신앙을 영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됩니다. 다음에 2단계는 또 신화적 문자적 신앙인데 이때는 아마 그 인간의 발달 단계로 봤을 때는 아동부까지의 어떤 신앙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개인이 속한 공동체를 어떤 상징하고 있고요. 거기서의 어떤 관습적인 것을 아이들이 갖게 되고 그런 신념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때는 좀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기 좀 어렵죠. 우리 아동부 아이들 보면은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그래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기에 속한 집단을 향해 있을 뿐이지 어떤 다른 집단에 대한 이해는 조금 떨어지는 그래서 어떤 서로 하나 이야기, 뭐 드라마, 신화 이런 것들 수준에서 신앙을 이해하게 되는 게 바로 2단계입니다. 지금 저희가 청소년부를 이야기하는 이 3단계는 종합적 관습적 신앙인데 이때는 아이들의 인식 자체가 좀 변하듯이 신앙관도 좀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조작적인 신앙 세계를 갖게 된다. 이거는 관계 중심적인 거예요. 그래서 상호 관점에 맞춰서 신앙이 해석이 되고 또 자기 삶도 해석이 되고 의미를 찾아가는 어떤 그런 단계이죠. 좀 약간은 미숙하지만 어떤 충성심, 아이들이 왜 또래 집단에서 있을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그룹핑이 되는 교회 안에서도 보면 이게 그룹핑이 돼서 가까운 사람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어떤 그런 3단계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4단계는 청소년기를 지나서 이제 20대 성인기를부터 아마 40대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때는 좀 이분법적 사고를 갖게 돼요. 그래서 이것 아니면 저것. 그래서 좀 실제와 어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자신의 세계관으로 어떻게 통합시킨다는 어떤 그런 신앙관을 갖게 되는데 이때는 자기 정체성을 갖게도 되고요. 그리고 자기 반성도 할 수 있는 그런 신앙관을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기에 있나 또 성인기에 있나 나의 신앙 점검을 우리 선생님들도 스스로 한번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 3단계에서 4단계로 넘어가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숙으로 넘어가는 단계인데요. 굉장히 조금 개인적인 신앙에서 또 이제 받아들이던 신앙에서 이제 대화하는 신앙 이쪽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는 이 이분법적 사고의 신앙관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5단계는 이번 그 이후를 이야기하는데 이때는 조금 더 성숙하게 되겠죠. 단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진리를 이해하고 마음이 좀 여유로워지고 관대해지고 좀 포용력을 갖게 되고 다른 사람을 수용하는 그런 신앙관을 갖게 되고 당신은 그런 신앙을 갖고 있을 수 있을 거야. 그런 받아들임의 그런 단계가 되겠죠. 6단계는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단계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파울러는 우리가 예를 들면 간디나 뭐 마틴 루터 킹 목사, 뭐 이렇게 마더 테레사 이렇게 정말 평범한 사람이 가기는 좀 어려운 단계가 되고 그래서 이제 어떤 초월적인 존재로 되는 그런 관심을 갖는 그런 행동의 실천을 이루는 그런 단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울러는 이제 6단계를 받고 아까 에릭슨은 8단계로 인간의 발달 단계를 갔는데 두 이론을 발달 단계를 맞춰보면은 파울러와 그 밑에 그림을 보시면 우리 여러분들은 제가 핸드북에 붙여놨는데요. 이게 그 최적의 평행 그래서 파울러의 그 신앙의 발달 단계에 있는 도형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신앙 단계와 이 정말 에릭슨의 그 나이별의 단계를 이렇게 비교했을 때 우리가 정말 이렇게 평형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이 파울러의 신앙 단계를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어떤 신앙을 갖고 있구나. 우리가 정말 청소년 아이들이지만 아이들이 우리가 유치원만 가도 들은 이야기를 넘겨주시면은요
들은 이야기를 잘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초등학교 3학년 정도가 되면은 자기 자신이 정말 더 롱 스토리도 다 이해한 대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 기에서는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뭔가 다른 게 있을 것 같다는 어떤 의심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때의 그 신앙 교육에 있어서는 아이들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안 되고 그냥 받아들이는 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그냥 형식적으로 와서 그냥 드리고 그냥 그 시간을 있는 거지 본인이 아직 이해해야 하는 단계는 어려운 거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이런 거는 학습적으로 또 인습에 기초한 어떤 집단적인 예배 생활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 과정이 제가 밖에서 상담에 대해서 강의를 할 때는 주어진 시간이 주로 3시간 정도 되는데 오늘은 이거를 1시간 안에 실습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라 제가 이 발달 단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고 설명하는 걸로 마치고요. 이런 발달 단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하시고 또 리서치하시고 찾아보시면서 나의 그 신앙 지금 관과 또 아이들이 갖고 있는 신앙관이 어떤 건지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교사 선생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넘어가는 건 청소년 상담 기술로 넘어가는데요. 이제 제가 오늘 말씀에서는 소통하는 교사 이런 타이틀을 했는데요. 지금은 굉장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줌이나 어떤 매체를 통해서 저희도 지금 줌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터랙션 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특히 소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제가 이 핸드북에도 썼지만 우리가 내용 전달하는 거는 아주 작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통 정말 우리는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많이 하거든요. 아이들은. 특히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교회에 왔을 때 너 왔어? 안녕? 이런 선생님보다 남자 선생님이 와서 탁 그냥 이렇게 등어리만 쳐줘도 그냥 이렇게 본인이 인정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나이들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정말 이제 뉴 노멀 시대에 우리 선생님들이 어떻게 아이들과 소통할지 그들의 생각을 어떻게 이해할지 상담 실습을 한번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클래스에서 배울 때 나왔던 PPT인데요. 이게 뭐로 보이세요? 또 이게 인터랙션이 잘 안 되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 인간의 그 신념 체계에 우리 여러분들이 그 빙산 같이 이렇게 나와 있죠. 이 파란 게 바다 물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감정 표출이나 행동을 했을 때 우리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가치와 신념 체계는 정말 저 물속에 크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 보여주시면은요. 네네. 우리의 신념과 가치 체계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는 그 수준은 물 위에 올라와 있는 거고요. 예, 넘겨주시면 우리가 의식하지 않지만 그 저변에는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감정들이 그 안에 있는 거죠. 우리가 소통이 나는 왜 저 사람하고는 왜 이렇게 대화가 안 돼? 막 이런 거 혹시 선생님들 많이 느끼시나요? 나는 나랑 코드가 안 맞아. 뭐 막 이런 분들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대부분 어떻게 내가 해야 되는지 이제는 학습적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는 있죠.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제 교사로서 아이들은 내 반 아이들은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냥 이렇게 쟤는 나랑 너무 힘드니까 다른 선생님으로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정말 좀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를 이해할 때는 그 아이가 의식적으로 하는 그 어떤 언어나 행동은 그 아이의 생각이 어떤지, 그 무의식적인 어떤 것들이 꼭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항상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춘기 질풍노도라 그러잖아요. 바람이 불고 뭐 파도가 치는 것처럼 항상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이해는 하지만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딸만 둘인데 아들을 키워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7년을 제가 키웠는데 그래서 대학까지 보냈는데 6학년 때 저에게로 왔습니다. 공부하러. 근데 그렇게 오래 봐줄 줄 제가 몰랐어요. 근데 그 아이를 제가 키우면서 진짜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남자아이들 보는 그 생각이 많이 달라지고 좀 많이 쿨해졌어요. 예, 그 아이들의 그 생각들, 무의식적인 곳에 있는 그런 걸 계속해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우리 이러한 과정이 없이 그냥 나의 생각대로 내가 이렇게 자라왔으니까 너도 이래야지 이렇게 하기에는 정말 좀 너무 어려운 것이 아이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그러면 청소년 상담 기술에 보면은 게리 콜린스라는 기독교 상담사가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제 PPT에 제가 의사소통의 모델을 넣어놨는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대화할 때 얼마나 이해를 하시고 얼마나 듣고 또 얼마나 반응하고 그러니까 리액션이 있으신 분도 많이 있으시지만 또 그렇지도 않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때는 들어요. 듣고 또 내 나름대로 그 들은 사람은 필터링을 해서 자신이 생각하게 되고 그것을 이해한 대로 또 다시 반응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의사소통의 모델입니다. 우리가 의식을 하던 안 하던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대화하는 법을 알고 있는 거죠. 예, 넘어가 주시면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비언어적 소통은 몇 퍼센트다? 55%라 그래요. 그리고 목소리 톤은 38%. 실제 우리가 내용을 전달하고 싶은 것은 7%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뭔가 보여줄 때는 이게 몸으로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아이들에게는 기억에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허그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목소리를 너 왔어 이렇게 짜증나는 목소리보다 너 왔구나 하고 이렇게 좀 수용해주는 목소리 거울 보고 연습하셔야 돼요. 연습하시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온화한 모습, 따스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 주시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우리 잠언서 18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거 뮤트가 돼 있네요. 예, 제가 그럼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잠언서 18장 13절 말씀인데요. 먼저 들으라는 얘기죠. 우리가 어떤 상황을 딱 보면은 마미 마인드가 있는 분들은 특히 선생님들은 그러신 분들이 있으세요.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오늘 잠언 말씀에 보면은 먼저 들어라. 그래서 제일 먼저 소통하는 방법 중에 제일 우선은 경청입니다. 리스닝이죠. 먼저 듣고 들어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듣고 난 다음에 공감해주고 그리고 그 아이가 이야기한 거를 내 언어로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 여기까지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까지 또 우리가 실습을 하려고 하고요. 예, 넘어가 주시면은요. 예, 그래서 의사소통의 5가지를 제가 적어놨는데 예, 이 의사소통의 5가지는
존 파웰이라는 신부님이 왜 나를 말하기를 두려워하는가라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5단계 중에 매 하위 단계를 5단계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우리가 어떤 진부한 대화라고 해서 뭐 그냥 오늘 어떠세요? 뭐 그냥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한 그냥 이렇게 눈 인사로 그냥 오늘 뭐 괜찮으세요? 뭐 이 정도의 대화, 의미 없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오늘 어디 가셨었어요? 뭐 이렇게 별로 알고 싶은 생각 별로 없이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늘상 하는 말, 표현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4단계는 뭐 정보를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뭐 9시 뉴스 전하듯 그냥 이렇게 정보. 그 다음에 3단계부터는 좀 대화하는 단계인데요. 가만히 생각 한번 해보시면 내가 가정에서 아이들이나 남편에게 몇 단계로 이야기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진정한 대화는 3단계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이제는 본인이 이제 좀 조심스럽게 이렇게 좀 듣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의견도 또 생각하고 그렇지 하고 생각하는 그런 단계. 그 다음에 2단계는 이제 자신의 어떤 감정까지도 어떻게 느끼는지도 이야기하게 되죠. 근데 주로 아이들하고 대화할 때 3단계에서 대화를 해도 굉장히 성공한 것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야기를 할 때 자신의 감정을 선생님한테 이야기했다. 짜증나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 그래도 굉장히 성공한 선생님이시고요. 정말 우리가 1단계는 가장 상위 단계를 이야기하는데 완전히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감정을 다 쏟아내서 의사소통을 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관계 형성에 있어서 아이들과 이 단계별로 생각했을 때 너 왔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 오늘 선생님 보니까 이렇네? 어때? 그러면은 물어보면 아이들에게는 yes 아니면 no로 대답하는 이렇게 닫힌 퀘스천보다는 너 어때? 하고 물어보는 how 퀘스천을 많이 써서 아이가 자신의 느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좋고요. 요즘은 이제 문자 같은 카톡 같은 거 많이 보내시는데 제가 여기서 의사소통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이들은 인디비주얼 자기가 그러니까 대우를 받고 있는 걸 원하거든요. 이 단계에는. 그래서 단톡방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단톡방에서 대화할 때 대화 안 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그 아이가 개인적으로 더 관심을 받고 싶은 거기 때문에 그럴 때는 꼭 개인 카톡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아이에게 선생님으로서 대화를 시도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가 왜 관심을 보여줄 때 이때 아이들은 여러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집중해서 관심 받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똑같이 대해 주시고 츤데레라 그러죠. 왜 츤데레라 그러나요? 왜 슬쩍 더 이렇게 신경 써주는 거. 그러면 아이들이 저 선생님이 나를 좀 특별히 생각하는구나. 우리도 왜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 같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생각을 많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어느 단계에서 이야기를 하는지 이따가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통의 자세라면 지금은 우리가 줌으로 제가 하기 때문에 연습을 못 하는데요. 넘어가 보면은 정면으로 이렇게 좀 눈도 쳐다볼 때 아이들을 옆으로 본다든지 이러지 않고 아이들을 조금 이렇게 관심 있게 본들이 그렇다고 눈을 뚫어져라 눈도 깜빡거리지 않고 쳐다보면 아이들이 굉장히 싫어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보면서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또 약간 너한테 관심 있다는 표현의 자세로 또 시선도 이렇게 지그시 쳐다보면서 애정을 담아서 그리고 그런데 너무 집중하는 건 아이들이 싫어하니까 넘겨주시고요. 편안하게 그렇지만은 너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 선생님은 다 들을 준비가 돼 있어.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소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모르는 것 같아도요. 이게 다 압니다. 다 알아서 우리 아이들이 좀 얘는 잘 모를 거야 이런 아이들도 느낌은 다 있거든요. 우리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또 영적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나를 어느 정도 생각하는지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 넘겨주시고요. 우리 그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2가지를 제가 자기 주장하고 적극적 듣기를 요거는
이따 게리 콜린스 나올 때 아까 넘어가 보시고요. 여기 이제 자기 주장하고 적극적으로 듣기를 제가 적어놨는데요. 자기 주장은 뭐냐면 아이들을 하고 대화할 때 감정을 표현하면서 자신이 뭘 원하는지 이야기하는 것을 자기 주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이들은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할 때거든요. 그게 옳지 않아도 강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나타내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사춘기 아이들은 그게 틀렸지만 끝까지 나타내고 싶어 해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너 그거 틀렸다고 해서 계속해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져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알면서 져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 그래 너가 그렇게 말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돼 하고 그런 거 그럴 수도 있겠구나. 앞에서는 져주는 것 같은데 그 아이는 정말 선생님이 알고도 져준다는 걸 알게 돼요. 자기 주장.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듣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화 상대 말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따 실습할 건데요. 그 들은 얘기를 자신의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 이 의사소통에는 이 자기 말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적극적으로 들을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은 엄마들은 어떤가요? 부모 교육하다 보면은 자기 주장만 많이 하시고 듣는 거에 좀 약하신데 아까 처음에 제가 잠언서 말씀드렸지만 먼저 듣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듣는 방법을 보면 의사 표시를 하셔야 돼요. 잘 듣고 있다는 표시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선생님들. 아, 그랬구나. 우리 한번 그 뮤트 끄시고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뮤트 전체적으로 끄시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아, 그랬구나. 시작. 그랬구나. 네, 구나를 많이 쓰시면 돼요. 아, 그랬어? 아, 그랬구나. 이렇게 잘 듣고 있다는 거를 표시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본인의 마음을 우리 이거 뮤트 끄고 할까 봐요. 이게 인터랙션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더 재밌고. 근데 본인의 마음을 비우고 듣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우, 아이들 막 4~5명, 막 7~8명 있으면 집중도 안 되는데 막 쟤 때문에 막 공방 공부 진도도 안 나가고 너무너무 힘드니까 야 시끄러 조용히 해 막 이러면서 막 그 집중을 막 그렇게 시키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아이들은 그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좀 열악한 환경에 있긴 있지만 그래도 뭐 방법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아이에게 집중해 줬으면 그 다음에 이 아이야. 그리고 설명을 해야죠. 선생님이 한 명이잖아. 너희 7명이잖아. 선생님이 다 들어서 아우 시끄러 막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선생님이 오늘은 이 친구한테 이 얘기를 하고 싶어. 우리 잘 들어봐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든지 충분히 아이들이 이해가 돼요. 저는 제가 믿고 있는 거는 우리 소년부나 꿈투를 거쳐서 올라간 아이들은 충분히 아이들이 훌륭합니다. 믿으시죠? 네, 네, 다 고등부 선생님 하시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집중하고 듣습니다. 정말 훌륭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들은 내용을 다른 말로 바꾸어 표현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듣지 않으면 그거를 내 말로 표현하는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그걸 훈련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걸 안 하면은 아이들은 선생님이 내 말 안 들었어. 엄마가 내 말 안 들었어. 이렇게 딱 판단을 해버리거든요. 예, 또 넘어가면요. 우리가 잘 듣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 ABCD까지 써놨는데 F까지 있는데 제일 첫 번째는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듣지 않는 거죠. 이거는 관계가 없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안 들려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들으면서 막 크리티컬하게 생각하면서 듣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예요. 필터링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느낌 없이 그냥 팩트만 탁탁탁탁 듣는 거죠. 필링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우리가 잘 들을 수가 없어요. 경청이라는 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는 리허설처럼 그냥 본 그 방영이 아닌 리허설이요. 그냥 이렇게 대충 듣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방해하는 거는 야 엄마 바쁘니까 빨리 말해 이런 것처럼 아이들한테 쟤 오늘 또 뭐지 막 이러면서 나에게 할 얘기가 많은데 쟤 왜 저래 이런 식으로 그냥 빨리빨리 그래 알았어 빨리빨리 말해 막 이렇게
뭔가 하면서 듣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는 경청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끝으로 제가 그 성경 말씀에서 소통하는 지혜에 대한 말씀을 좀 찾았는데요. 제가 이거 침묵을 하나 넣었습니다. 우리가 그 경청을 하는데 적극적인 경청과 경청에서 제가 두 가지를 거기 적어놨는데 수동적인 경청과 적극적인 경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소년기를 특히 담당하시는 분들은 이 밸런스를 좀 잘 맞추셔야 돼요. 그냥 너 선생님이 물어봤는데 왜 대답 안 해? 막 이런 식으로 아이를 다구치면 안 되고요. 아이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꼭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목사님 진짜 모르시는 말씀이세요. 얼마나 전쟁터 같은데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항상 아이들에게 아이가 생각하게끔 하는 그런 수동적인 경청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아이들이 침묵할 수 있게. 왜냐하면 넘겨주시면은 아이들이 말을 안 하면은 답답한 거가 있지만 그 속에 선생님이 가만히 계시고 내 말을 기다려 주시는구나. 나에 대한 관심이 있구나. 나를 수용하시는구나. 이런 어떤 감정의 느낌을 갖게 돼요. 그리고 그 어떤 자신만의 안전한 공간을 아이들이 하고 선생님은 그거를 수용한다는 어떤 관심의 표시를 받는데 제가 상담한 아이 중에 말하자면은 인터넷 게임을 엄청 많이 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제가 청소년 상담을 밖에서 하는데 제가 저만 들어가면 이거 이제 이어폰을 꽂고 안 들어요. 근데 저는 게임을 잘 모릅니다. 남자아이들 하는 게임을. 근데 그게 무슨 게임인지 모르지만은 아주 폭력적이지는 않은 게임인지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그 게임으로 너무 많은 시간을 방치해서 걱정스러웠는데 제가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많은 시간을 그 아이랑 보내고 싶었지만 그 아이는 그걸 항상 방어하고 거부하고 근데 제가 어떻게 다가갔냐면은 그냥 옆에 앉아 있었어요. 옆에 계속해서 가서 레귤러리하게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이거를 빼고 아이가 이제 아이가 하는 게임을 하는 걸 제가 하루는 쳐다보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걸 이제 이어폰을 빼는 일이 또 생겼고요. 차츰차츰 움직임, 변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 선생님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경청과 공감을 하고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사랑으로 품으시면은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중에 그 선생님을 기억할 거예요. 아이들이 나에게 영향력을 줬던 선생님으로.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은 내가 지금 당장에서 눈앞에 내 아이가 확 변하는 걸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은 그거는 조금 자아 성취 욕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언젠가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다 이렇게 교사로 오고 또 이렇게 교회에서 또 뭐 선교 활동도 가고 막 이런 것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인내심이 필요한 청소년기의 선생님들, 아이들은 반항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근데 아이들이 아예 생각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너 뭐 되고 싶어? 그랬더니 저는 돈이 많은 재벌 2세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니? 근데 아빠가 전혀 노력 안 해요. 제가 어디서 들은 이야기인데 그 아이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아이들은 생각이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또 생각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거죠. 아기에서 어른으로 가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있는 아이들을 우리가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오늘 제가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실습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실습은 아이들이 참 그 두 그림을 보여주시면은요. 아이들이 가장 많이 있는 거는 학업 스트레스입니다. 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고요. 또 하나는 그런 거로 인한 교우 관계. 그다음 PPT 보면은 디프레션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왜냐하면 이거 호르몬의 변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자아이들은 짜증을 많이 내고요. 남자아이들은 폭력성이나 분노가 남자아이들이 이 화나고 짜증나는 것을 이 폭력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아이들은 방에서 안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마음 아픈 상황이지만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품었을 때 아이들이 서서히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제가 잠언서 15장 1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네, 아까 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아이들을 노엽게 하는 것은 과격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항상 조심하면서 들어주는 선생님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해하게 되느니라. 예, 항상 우리 선생님들 다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먼저 듣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예. 그리고 또 어떤 선생님은 좀 아이들한테 심한 말 듣고 우는 선생님도 제가 봤어요. 근데 먼저 그냥 그런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항상 듣는 그런 자세, 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 같으니라. 예, 그래서 그때그때 현명하게 판단하시고 그런 분별력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마틴 루터의 기도하는 교사가 되는, 우리 딱 끝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또 뮤트라 제가 또 우리 김용현 전도사님이 읽어주세요. 구두장이가 구두를 만들고 재봉사가 옷을 만들듯이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기도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일은 기도하는 것이다. 예, 예, 우리가 정말 마땅히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한 이 말씀이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마음에 많이 와닿았는데요. 우리 선생님들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아이들에게 정말 잘 사랑으로 소통하는 그런 선생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고등부는 고등부로, 중등부는 중등부로 나눠지셔서 두 분씩 짝을 지어서 제가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께 부탁드렸는데요. 제일 처음에 하는 실습은 지금 이게 우리가 줌이라 잘 못하는데 원래는 강의 처음에 이거를 하게 됩니다. 두 분이 짝을 지어서 양쪽 눈 사이에 여기 미간을 말없이 한번 잠시 이렇게 쳐다보시는데 이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집에 가셔서 배우자나 아니면 이렇게 아이나 한번 해보세요. 엄마 왜 이래 하고 도망갈지도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 두 번 거는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잘하신 조는 아마 상품도 준비해 주실 거죠? 김전도사님? 두 분이 짝을 지셔서 어제 있었던 일 중에서 한 가지를 상대되는 선생님에게 이제 말씀을 너무 길게 하지 마세요. 딱 한 가지만. 너무 두세 가지 이야기하면 기억을 못 하세요. 한 가지만 이야기하시고 경청하신 분이 들은 대로 그 내용을 다시 전했을 때 완벽하게 전하신 분은 우리 선물을 주시도록 하세요. 예, 또 두 번째 실습은 뭐냐면 이런 실습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좋아하는 현빈 배우가 있어서 현빈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중고등부에 현빈이라고 있나요? 있으면 안 되는데 예, 현빈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남학생 외아들이고요. 엄마 아빠는 기독교인이시고 모태신앙이에요. 근데 얘가 이제 중학교 2학년인데 얼마 전부터 학교도 가기 싫고 친구도 연락 오는 거 귀찮고 방에서 나가는 것도 싫고 교회는 안 가는데 엄마한테 갔다 그러고 뭐 선생님하고 애들 문자 다 차단했고 엄마 보면 막 또 잔소리할까 봐 너무 싫고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거를 다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두 분이 짝을 지어서 한 명은 현빈이가 되고요. 한 분은 선생님이 돼주세요. 그래서 현빈을 만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말을 시작을 해야 될까, 경청을 할까, 한 5번씩만 왔다 갔다 한번 해보시고, 또 바꿔서 한번 하시는데, 현빈이 역할은 좀 리얼하게 좀 해주시고, 그러면은 아마 오늘, 우리가 의사소통을 배운 짧은 이 시간 동안 경청과 공감과 또 이렇게 잘 들었을 때 내 말로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한 실습은 되실 것 같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기회 되면은 이걸 조금 더 확장해서 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제 각 부서로 가서 더 즐겁고 재미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